네가 10살 때 나랑 결혼하겠다고 울던 아이 맞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자리가 면접장이었습니다. 첫사랑이 대표로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혜리는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추억은 밖에 두고 와. 여기선 실력만 볼 테니. 도윤은 떨리는 심장을 누르며 면접을 끝냈어요. 며칠 뒤 파트너 변호사 합류 제안이 왔습니다. 과거의 소년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혜리는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서면 한 줄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샘 작업이 끝나면 조용히 커피를 놓고 갔습니다. 어머니 병원 일정엔 은근히 시간을 비워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대형 의료비리 사건을 맡게 됐어요. 사건이 커질수록 외부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먼저 물러서려 하자 혜린이 말했어요. 네가 빠지면 내가 이 사건을 끝까지 갈 이유도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20년 전 사라진 이유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자신만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 커서 누나랑 결혼할 거야. 10살 서도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 말을 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윤혜리는 웃음을 참았어요. 손을 뻗어 도윤의 이마를 가볍게 밀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꼭 멋진 사람 돼서 다시 와. 그 말이 그날 이후 도윤의 가슴 한쪽에 오래 남았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오라는 말. 어린 도윤에게는 약속 같은 말이었어요. 도윤이 혜린을 처음 만난 건 그보다 더 어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 낡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주눅이 드는 날이 많았고 집에 돌아와도 어머니는 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옆집에 대학생 혜린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골목으로 나왔는데 혼자 앉아있는 도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을 건넸어요. 숙제가 뭐냐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고. 그러다 어느 날은 빵을 사다 줬어요.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도윤에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 보이는 날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에게 혜리는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른 같으면서도 무섭지 않았어요. 친절했지만 불쌍하게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윤을 도윤으로 봐줬어요. 그게 어린 도윤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름 골목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비가 막 그쳤던 날이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흙냄새가 올라왔어요. 혜린이 빵 봉지를 들고 나왔는데 도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혜린이 옆에 앉아 빵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커서 누나랑 결혼할 거야. 혜린이 웃음을 참으며 이마를 밀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혜린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삿짐 차가 왔고 혜린의 가족은 조용히 떠났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골목 입구에서 차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달려가서 잡을 수도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날 이후 도윤에게 혜리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았어요. 멋진 사람이 돼서 다시 오겠다는 그 말이
어린 도윤이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변호사가 됐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성공한 것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도 아니고 학벌이나 배경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 길었고 합격하고 나서도 번듯한 자리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이 맡아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법률구조 사건, 국선 변호, 임금체불, 산재, 병원 과실. 돈이 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의 사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건들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절박함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무 능력은 쌓여 현장을 모르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피해자 진술을 꼼꼼히 듣고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어요. 돈 되는 사건을 끌어오는 힘이 없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로펌에서도 그 이유로 밀렸어요. 작은 사무실을 전전했고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만성질환으로 몇 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꾸준히 나갔고 도윤이 그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가 겹치면서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했어요. 어느 날 아침 도윤은 구인 공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맞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공고에서 눈이 멈췄어요. 혜린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공개 채용. 처음엔 그냥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윤혜린.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공고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반 직원 채용이 아니었어요. 대표와 함께 사건을 이끌어갈 파트너를 찾는 자리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도윤은 지원서를 썼습니다. 실패하면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과 혹시라도 그 이름이 맞다면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였어요. 면접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양복을 다렸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잠깐 멈췄어요. 오늘 그 사람이 맞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서 잠깐 멍하니 서 있다 들어갔어요. 안내 직원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석에 검은 정장 차림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윤혜린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기억 속 혜린과 같았어요. 혜린도 도윤을 보고 잠깐 눈이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10살 때 나랑 결혼하겠다고 울던 아이 맞지?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골목을, 그날을. 하지만 혜리는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추억은 밖에 두고 와. 여기선 실력만 볼 테니.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심장을 눌렀어요. 감정을 끊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변호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건 분석이었어요. 도윤은 짧게 호흡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판례 해석 질문이 이어지고 협상 전략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도윤은 아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또박또박 답했어요. 과장하지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혜리는 질문을 이어가면서 메모를 했어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아 반응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면접이 끝나자 혜린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도윤은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이 기억 속 혜린과 똑같았어요. 며칠 뒤 파트너 변호사 합류 제안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로펌에 들어간 첫 주였습니다. 혜린의 업무 방식은 예상보다 훨씬 정확했어요. 서면 한 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증거 정리 순서, 문서 표기 방식, 참고 판례 선택 기준. 하나하나 지적이 들어왔어요.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첫 주의 지적을 여러 번 받았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지적 방식이 낯설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새 파트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야? 대표님이 원래 저런 편이긴 하지. 도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밤샘 작업이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이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옆에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가져다 뒀는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혜린이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은 도윤이 어머니 병원 검사 날짜가 있다는 걸 팀 일정에 기입하지 않았는데 그날 오전 일정이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조정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혜린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파트너로 인정한 건지 아니면 어린 시절 약속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건지 그 질문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였어요. 도윤이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혜린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냥 그 말이었어요. 짧았고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혜린은 이미 파일을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어요. 도윤은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배려가 감정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감정으로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실력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혜린이 처음에 한 말처럼 추억이 아니라 실력으로 봐야 하는 자리였어요. 도윤은 다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도윤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감정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그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혜린은 계속 차가운 대표로 있을 것이었어요. 사건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온 건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의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치료였는데 담당 의사가 비급여 항목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따랐는데 나중엔 비용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그 항목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지급이 거부됐어요. 사유는 진단 코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진단 코드가 언제 바뀐 건지
누가 바꾼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혜린이 자료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한 건이 아닐 수 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같은 패턴인가요? 이 병원에서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기록이 있어요. 따로따로 처리됐는데 연결해서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건의 규모가 드러났어요. 대학병원과 의료재단, 그리고 보험사 일부가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중증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비급여 항목을 권하고 이후 진단 기록과 비용 구조를 조정해 보험금 지급을 막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닌 설계된 구조였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혼자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항의에도 복잡한 의학 용어와 서류 앞에서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목록을 보면서 손이 멈췄어요. 몇 달 전 어머니의 병원비 청구서를 봤을 때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그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도윤 개인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수집부터 시작해야 해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건 도윤 씨가 맡아줄 수 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도윤은 피해자 진술을 모으고 현장 기록과 병원 내부 흐름을 쫓았어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오랫동안 억울함을 쌓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려도 들었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했습니다. 혜리는 다른 방향에서 움직였어요. 거대한 상대를 상대로 소송 프레임을 짰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언론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어 논리를 쓸 건지를 계산했어요. 방식이 달랐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맞물렸습니다. 도윤이 현장에서 가져온 진술이 혜린의 법리 구조 안에 들어갔어요. 혜린이 짠 전략이 도윤의 현장 움직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늦은 시간 혜린이 아직 자리에 있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피해자 12명 진술 받았습니다. 패턴이 일치해요. 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느 구간에서요? 비급여 항목 추가 시점과 진단 코드 변경 시점이 겹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험사 쪽으로 사전 연락이 간 흔적이 있어요. 혜린이 잠깐 도윤을 보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 같이 정리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외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로펌 안에서는 이 사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한 흠집 내기가 시작됐어요. 도윤이 과거에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들이 외부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그것들을 받아내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린이 그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로펌 안에서 혜린을 향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문제라는 말이 돌았어요. 괜히 도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이 사건에서 자신이 빠지면 혜린이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혜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외부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혜린이 자료에서 눈을 들었어요. 잠깐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네가 빠지면 내가 이 사건을 끝까지 갈 이유도 없어. 도윤이 멈췄습니다. 혜린이 계속 말했어요. 외부 압박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장을 나처럼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소송 프레임은 결국 공허해져요. 그 말이 끝나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조금이었지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내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한 번으로 충분해. 도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를 제대로 꺼냈습니다. 혜린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궁금했을 거야. 도윤이 말했어요. 궁금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싶지 않아서 더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혜린이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어요. 빚이 생겼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왔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조용히 떠나야 했고 연락이 닿은 사람이 많을수록 위험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잘랐어요. 도윤이 말이 없었습니다. 혜린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때 가장 미안했던 사람이 도윤 씨였어요. 인사도 못하고 사라져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진작 알았으면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혜린이 도윤을 봤어요. 어릴 때 그 말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한 말이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고 넘겼는데 사실 오래 기억했어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이름 봤을 때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만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어요. 보험사는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단 측은 언론 쪽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도를 흔들려고 했어요. 상대가 커졌습니다. 도윤은 그 압박 속에서 피해자들을 붙들었어요. 법정에 나오는 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 싸워온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결정적인 자리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오셨잖아요.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증인들이 법정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혜린은 그 위에 법리를 얹었어요. 상대 측 서면의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비급여 항목 추가 시점과 진단 코드 변경 시점이 연결된다는 것, 그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라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줬어요. 보험사 쪽이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재판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대 측이 흔들렸습니다. 반박 자료를 가져왔는데 혜린이 그것을 다시 뒤집었어요. 진단 코드가 바뀐 날짜와 병원 내부 전산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마지막 변론 전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에 남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최후 변론은 도윤 씨가 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요? 피해자들을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도윤 씨예요. 그 말을 법정에서 해야 해요. 도윤이 잠깐 혜린을 봤습니다. 혜린이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대표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 서 있을게. 그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가장 큰 확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서 도윤은 최후 변론에 섰어요.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포기하려 했는지를 말했어요. 법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 기록이 있었고, 날짜가 있었으며,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재판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났어요. 병원과 재단의 구조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부도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도 그 사건의 피해자 범위에 포함됐어요.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혜린이 말했어요. 잘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 거잖아요. 혜린이 잠깐 도윤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였습니다. 혜린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 근처에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도윤은 잠깐 혜린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예전 동네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빌라들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고 골목 모양도 바뀐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담장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골목 안쪽 시멘트 담장이었는데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도윤은 그 담장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여름날 비가 그친 뒤 이 담장 옆 평상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혜린도 멈춰 있었어요. 잠깐 담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약속 웃고 넘긴 줄 알았지? 도윤이 혜린을 봤어요. 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오래 기억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터지고 나서 가장 미안했던 기억이 그 골목이었어요. 인사도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 얼굴이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혜린이 도윤을 보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차가운 대표의 표정이 아닌 그냥 혜린의 웃음이었어요.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면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선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랑 평생 파트너 해줄래요? 혜린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혜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손 위에 얹었어요. 일도 인생도 같이 가자. 담장 옆 골목에 오후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지켜질 수 없었던 약속이었어요. 한쪽은 사라졌고 한쪽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2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현실을 버텨온 끝에 같은 자리에 서게 됐어요. 추억이 아니라 지금으로요. 약속이 아니라 선택으로요. 첫사랑은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현실을 오래 버텨준 끝에 가장 단단한 형태로 다시 완성된 것이었어요.